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세계 희귀질환의 날입니다. 희귀질환은 관련 정보와 치료법이 적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mRNA 기술이 백신을 넘어 희귀질환 치료제로도 개발되듯이 과학의 발전이 더 많은 환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추위가 물러나고 어제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3월 말에 해당하는 봄 날씨인데 설악산에선 봄의 전령, 복수초가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도 잠시 3.1절 연휴에 궂은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깊은 산속 탐방로 한쪽에 노란 꽃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낙엽 위로 고개를 든 꽃은 이내 활짝 꽃잎을 열고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상대적으로 봄이 늦은 설악산에 찾아온 봄의 전령, 복수초입니다. 2월 26일자로 서초 설악동 일대에서 복수초가 개화된 것을 관찰을 했고요. 지금 복수초를 시작으로 설악동 소공원 일대 쪽에서도 노루기 등이 이제 개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개화 시기가 빠른 편이라 보시면 되고요. 추위가 물러난 서울 등 내륙에서는 계절이 한 달이나 앞서갔습니다. 내륙 낮 기온이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은 1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3월 말에 봄 날씨를 보인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하러 나왔어요. 하늘공원에. 너무 좋아요. 곧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3월 말 날씨처럼 따뜻할 거라고 그래서 오늘 혼자 하늘공원 라이딩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진짜 좋네요. 좋아요. 한 바퀴 핑 돌 거예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주말 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스모그가 들어와 또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제주도와 충청 이남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3.1절 연휴부터는 본격적으로 궂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영동과 경북 북동 지방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눈이 이어지며 최고 5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연휴 기간 강풍과 높은 파도로 항공기와 여객선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에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와테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을 타고 여러 마을로 번지고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산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곳곳에서 거센 불길이 번집니다. 오후에 시작된 산불은 해가 진 뒤에도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이튿날에도 거센 바람과 함께 불길이 몰아칩니다.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870여 세대, 주민 2,100여 명의 피난 지시가 발령됐습니다. 주택 80여 채가 불탔고 500여 세대에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학교에는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結構年配者が多いんで、各家もそれなりに見て回ってで全体の人が避難できたかなっていうふうな状態を確認してからこちらに来たっていう。 정확한 집계가 나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今後も自治体の避難情報に十分注意をし、安全確保最優先に行動していただくようにお願いをいたします。 최근 이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낙엽이 타기 쉬운 환경으로 변해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도 지난 3일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등 일본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위험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게다가 강풍이 잇따르면서 화재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대형 화재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신속하게 송전선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세우고 행정 절차를 간소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시설을 짓기 위한 법으로 방사성 폐기물 저장 용량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고 방폐장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해상풍력법은 풍력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으로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폐장법은 공포 뒤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생산 능력 향상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반도체 생산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가계지출 증가율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며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29%나 줄고 통신 장비도 10% 넘게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0만 3천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5% 늘었습니다. 2분기 4.6%, 3분기 3.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분기 연속으로 소비 지출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반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21만 5천 원으로 3.8%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가계 지출은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 구입은 29%나 감소했고 가구와 조명은 21%, 통신 장비는 11%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락 문화 지출은 단체 여행비가 30% 가까이 늘며 11% 증가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도 2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돈을 번 것보다 덜 썼다는 의미로 통계청은 사회적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계소득은 6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4분기 근로소득이 324만 1천 원으로 2.3% 느는 등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모두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19만 9천 원으로 3.7%, 하위 20% 가구는 121만 3천 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하위 20% 가구는 이전 소득이 늘었지만 고령 가구가 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28배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분배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계엄 여파로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순위에서 10단계 급락해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습니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 이어진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키웠고 올해도 이어질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22위에서 순위가 10단계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최상위 그룹인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들었던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룹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국에는 관세 10%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리 산업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강요회의에서 4월로 미룰 것처럼 말했지만 다시 3월 4일을 D-Day로 못 박은 겁니다.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도 같은 날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t's 10 plus 10. In 10 case, plus 10.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a second 10.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관세 부과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지적에도 미국의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I put a lot of tariffs on in my first term, and we made tremendous amounts of progress because of those tariffs. China paid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billions. 이런 가운데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 등과 함께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조선업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미국 해군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의 자본과 기술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anwha 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you've pointed out. 중국에 비해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뒤처진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트럼프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올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한미 산업장관이 처음으로 만나 협의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관세 조치 관련 실무 협의 채널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의 협력을 희망하면서도 관세 계획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이 대미 무역 수지 균형을 추구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안 장관은 워싱턴 DC에 머무르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와 백악관 통상 에너지 분야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난 뒤 한국 시각으로 2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현대과학이론과 철학적 질문을 쉽게 풀어 쓴 과학철학 개론서가 출간됐습니다. 유니스트 인문학부 박승배 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생물학, 물리학, 수학, 철학 등의 주제를 다루고 양자 얽힘 등 어려운 양자 현상을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과 포퍼, 쿤 등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들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빛과 소리를 이용해 뇌졸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광음향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은 선형과 회전 스캔을 결합한 복합 스캔 방식을 적용해 화열성 뇌졸중 초기 단계에서 뇌혈관 변화를 실시간 관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은 여러 각도에서 얻은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하는 것으로 마치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어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조영제 없이도 혈류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양한 신경, 혈관 질환 연구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의 14%가 후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람의 8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는데요. 후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장착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진하는 차량이 뒤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충돌로 이어집니다. 후진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가 후진 중에 발생했습니다. 후진 차량에 치여 보행자가 숨진 사고의 78%는 화물차나 승합차에 의해 발생했고 사망자의 8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후방 충돌 방지 장치가 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량 충돌 방지 장치는 1m 앞에서 경고 표시를 한 뒤 30cm 앞에서 차량을 스스로 멈춰 세웁니다. 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장착은 의무화가 됐지만 후방의 경우는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는 국토교통부가 신차 안전도 평가 시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평가한다면 제조사의 장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진 사고는 이제 주정차 중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로 인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RAB와 같은 후진 사고 방지 첨단 안전 장치 의무 장착 확대를 통하여 후진 사고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장착한다고 해서 후진 시 발생 사고를 모두 다 예방하기는 힘듭니다. 차량 센서와 후방 카메라 기능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독감 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새학기에 2차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새학기 집단 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이 수두나 백일해, 독감 등에 걸릴 수 있어 개학 전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는 6주 연속 감소세지만 7세에서 18세까지 소아 청소년 환자는 1000명당 24.2명에 달합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69.3%로 10명 중 3명이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2026학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이 올해와 같은 24,883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참여한 전문위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52만 7천 명이며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53.7%인 28만 2천 명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부족이 계속되면서 간호대 입학 정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00명씩 늘었고 올해는 1,000명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을 표방하는 서울 한강버스가 다음 달 한강에서 시범 운행에 돌입합니다. 시는 시운전과 안전훈련을 거친 뒤 올 상반기에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의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이 될 한강버스가 아라뱃길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선체의 양옆과 천정까지
넓은 통창 너머로 한강의 전경과 햇살 쏟아지는 강물을 바라보는 사이 한강버스는 한강다리 여러 개를 손쉽게 통과하며 목적지인 여의도까지 막힘없이 나아갑니다. 9호선이라든지 2호선 출퇴근 시간 타보시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앉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한강버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달기 위해 선체를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밀물로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도 잠수교 아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납작하게 제작해 운항 구간을 강남까지 늘리고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대중교통의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수상 대중교통은 처음이고 선박 제조 양식도 낯설다 보니 정식 운항이 올 상반기로 반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선장님들 그리고 여러 항해사 그리고 승무원들이 여러 가지 접안, 이안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요. 시는 접근성을 위해 버스 노선 조정과 따릉이 부지 조성도 끝낸 상태로 버스 승강장에서 선착장까지는 도보 5분 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강버스는 무제한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운항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선착장 영리 사업을 통해 2년 뒤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시는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업체가 유럽을 시작으로 캐즘을 극복하겠다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렴한 소형차, 소비자 요구에 맞춘 목적 기반 차량 등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인데요. 새로운 전기차가 첫 선을 보인 스페인 현장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타라고나. 기아가 이곳에서 새 전기차를 공개하며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을 녹이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한국과 유럽에 출시되는 전기차 세단은 최대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효율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을 겨냥했습니다. 내년 출시 목표인 소형 전기차는 더 작고 저렴한 차를 선호하는 유럽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전작보다 낮춘 3만 달러대 판매가로 저가 전기차 전쟁을 선포한 테슬라, 폭스바겐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With this aggressive pricing strategy, we will complete a full lineup of accessible EVs that combines excellent product features with innovative technology. 최대 9명이 탈 수 있는 좌석이 큰 물건도 들어가는 짐칸으로 변신합니다.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목적 기반 차량, PBV 전기차입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교통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구조 변경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완성차 업체가 직접 맞춤 생산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움트는 중국과 보조금 감소가 예상되는 미국 대신 제2의 전기차 시장, 유럽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을 예를 들자면 30년도에 이제 830만 대 시장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는 속도에 대한 2, 3년의 지연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분명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벽을 넘기 위해 이곳 유럽에서 시작된 다양한 시도가 우리나라를 자동차 강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YTN 박현입니다. 정부가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한도에 제한을 두는 것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픈 AI 측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횟수를 제한할 때 이용자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중국의 AI 서비스인 딥시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들어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했습니다. (2월 2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